뉴스타트 3부 이어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부터 가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선출을 통해 헌재를 구성할 권한이 국회에 있는데 이 권한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뽑은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이 침해됐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55일 만에 헌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가 뽑은 후보자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겐 요건을 갖춘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최 대행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 다수는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헌재는 국회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의 결정을 해달라고 한 데 대해서는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자죠. 헌재 결론이 나온 뒤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임명을 할지 또 언제 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그 결론에 따라서 파장이 불가피한 만큼 결정문 취지부터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입니다. 박기재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린 이후에도 최 대행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는 사실상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관련해 최상목 대행 측은 헌법재판소 판단에 불복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선고문에 담긴 내용이 많은 만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취지를 엄밀하게 분석한 뒤에야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까지 행사하는 건 과하다는 논란도 있었지만 선고문에 대행직도 임명권이 있다는 유권 해석까지 담긴 만큼 최상목 대행의 임명 의무 자체는 명료해졌습니다. 다만 복잡한 정치적 환경 탓에 마 후보자의 임명 시기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정치권과 국무회의 모두에서 거센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입니다. 늦지 않은 시기에 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한 총리가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그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최상목 대행 측은 이 같은 가능성도 고려 요소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임명을 유보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 퇴색되고 불복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 최상목 대행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나라 정상화의 길이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제2의 김대엽일 뿐이라며 제2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사위 통과 하루 만에 본회의에 올라온 명태균 특검법.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찬성표로 예상대로 어렵지 않게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에 더해
명태균 특검법까지 통과돼야 헌정 질서가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누구라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들이 명태균 특검을 찬성하고 있는데 여당을 향해선 유력 대선 후보들이 연루돼 특검에 반대하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 명 씨 주장을 믿을 만하다며 신빙성의 힘을 보탰습니다. 명태균 씨가 좀 뻥은 있어요. 네. 즉 과장은 있지만은 팩트는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부결 당론을 정하고도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여당은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자 보수 초토화를 위한 정략적 법안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제2의 김대업으로 재미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구속된 선거 브로커의 주장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처지부터 돌아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는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을 이용한 정치 공작 그만하십시오. 한심합니다.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와 이를 따르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제발 거울 좀 보십시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여권 내부에선 명태균 특검이 현실화할 경우 유력 대권 잠룡들에게 상처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습니다. 결국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여당이 내부 이탈표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이번 특검법 재표결이 탄핵 심판 또는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릴 수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여권 내 대권 경쟁 구도를 고려하면 무기명으로 진행될 다음 표결에서는 표단속이 더욱 어려울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를 연 이틀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창원교도소에 수용된 명 씨를 창원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합니다. 검찰은 명 씨를 상대로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업가 김한정 씨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오세훈 당시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명 씨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 감찰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채용 비리가 드러난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가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은 즉각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선관위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여론의 비판 속에 선관위는 결국 직무 감찰을 부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위헌인지 판단해달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대통령 소속 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감찰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행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또 예정대로 선관위 채용 비리에 대한 직무감찰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시행된 7개 시도 선관위의 경력 경쟁 채용 291회를 전수조사해 모두 878건의 규정 위반을 확인했습니다. 적발된 전현직 직원들은 고위 간부의 자녀가 선관위에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술한 채용 절차 속에 선관위 직원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하여 채용을 청탁했고 인사 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합격시키거나 특정인을 배제하는 등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32명에 대해 선관위의 비위 통보와 함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사상자가 10명이나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연이어 불러서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표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량 붕괴 사고 합동 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공단 등 5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교각 위에 상판 구조물을 설치한 뒤 장비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합동 감식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무너진 구조물 잔해뿐만 아니라 교각 위에 온전히 올려져 있는 콘크리트 복까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공 과정에 문제나 장비 조작에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판 등의 설계나 제작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작업 중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빔이 살짝 옆으로 누우면서 부러지잖아요. 그게 시공 중에서건 뭐 제작할 때도 그렇고 잘 서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 런처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안전수칙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았던가 아니면은 고정 상태가 불안전한 상태에서 이동이 되었다든가 검증하고 확인을 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전담팀은 현장 CCTV 영상과 공사 계획서도 확보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다친 현장 노동자들이 회복하는 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예정대로 진행하고요. 중국에는 관세 10%를 또 추가로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우리 산업장관도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죠. 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유예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4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강요회의에서 4월로 미룰 것처럼 말했지만 다시 3월 4일을 D-Day로 못 박은 겁니다.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도 같은 날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t's 10 plus 10. In case, was there confusion on that? There was, sir. Yeah. Okay, 10 plus 10. It's the second 10.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밀수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며 관세 부과를 감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결국 미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거란 지적에도 미국의 이익이 더 크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I put a lot of tariffs on in my first term, and we've made tremendous amounts of progress because of those tariffs. China paid us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billions. 이런 가운데 미국을 찾은 안더큰 산업부 장관은 트럼프 관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러트닉 상무장관을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철강 알루미늄 관세 문제 등과 함께 미국이 중시하고 있는 조선업 협력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침 미국 해군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하나그룹의 자본과 기술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Hanwha's recently bought the Philadelphia shipyard, so they're going to look at enhancing that and making that better. So bringing their capital and skill sets here, I think, will be important. I think this is very, very critical thing you've pointed out. 중국에 비해 군함 건조 능력이 크게 뒤처진다는 판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이 트럼프 관세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올 카드로 사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캐나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몬트리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다음 주 관세를 부과할 경우 즉각적이고 매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 이미 국경 지역에 13억 달러를 투자했다며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협상에서 캐나다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펜타닐이 미국에서 멕시코로 유입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며 근본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만의 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다며 멕시코는 냉정한 판단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낙관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한 달여 만에 미국과 유럽의 거리가 아주 멀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타머 영국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문제에 대한 이견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것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스타머 총리는 더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에 도착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국빈 방문 초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방문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The answer is yes. On behalf of our wonderful First Lady Melania and myself, the answer is yes, and it'll be our honor to be there. Thank you.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타결된다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ve known him for a long time now, and I think he will. I don't believe he's going to violate his word. I don't think he'll be back when we make a deal. 스타머 영국 총리는 그러나 협상은 그 누구도 위반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다시 침략할 수 없도록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If there's a deal in, we've got to make sure it's a deal that lasts, that is not temporary, that lasts, and that's why we need to make sure that it's secure. 스타머 총리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한 유럽 평화 유지군의 배치를 언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먼저 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지 시간 28일 오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광물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지칭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독재자 발언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Did I say that? I can't believe I said that.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광물 협정 서명 이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가는 건요,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명태균 특검법도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좀 관심을 받았던 법적 이슈였어요. 이거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헌법에 그 근거가 있고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의무가 부과된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인데요. 한마디로 헌법재판관을 구성하는 구성권과 관련해서 국회 고유의 권한이 있고 국회는 그 구성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이제 판단인데요. 즉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이것을 선출하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결론을 도출함으로 인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이런 어떤 권한 행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게 이제 판단의 주요 요지입니다.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줄곧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헌재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 있거든요. 예. 뭐 과거에 그런 선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선례가 법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존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야 합의만으로는 정당하게 이렇게 선출된 구성권을 침해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즉 국회가 선출해서 특별히 하자 없는 임명의 어떤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임명을 해야 될 헌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례와 전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헌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부분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권한쟁의 청구 과정에서 지금 이거는 국회의장이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었다.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관들은 의견이 좀 엇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회가 어떠한 소송행위,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청구를 함에 있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소송할지 말지를 본회의 투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단독으로 이런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소재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가 절차적인 문제로 거론이 됐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할 자로서 대표권자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방어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침해에 대해서 방어적 차원에서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다만 이제 별개의 의견으로 이 헌법기관 관련해서 국회의원도 하나하나의 의결 기구이기 때문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별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향후에 임명 촉구 결의안을 결의함으로 인해서 설령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사후적으로 추인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데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심판 청구를 이제 부적합하게 하거나 이 절차에 흠결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결정의 요지입니다. 아니, 원론적인 이야기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별개의 의견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수 의견이 있고 소수 의견이 있고 별개의 의견은 이거랑 또 다른 겁니까? 별개의 의견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다수견과 총 결론에선 도달하지만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별개의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즉 절차적인 흠결이 없었다라는 최종적인 결정은 동일하나 그 결론을 도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소 이제 다수 의견과 맥을 다르게 할 때에는 별개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헌재는 이런 결정을 내렸고 공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넘어간 상황입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좀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불복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불복할 수 있으나 그 불복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도 부작위 심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관련한 결정한 취지대로 처분하여야 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렇게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그 어떤 선출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작위를 계속 유지함으로 인해서 위헌적인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헌 위법한 상태를 지속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고심해서 관련해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에 이걸 계속 거부하게 된다면 이건 탄핵 사유가 분명히 되겠네요. 탄핵 사유는 위법한 행위와 위헌적인 행위를 고위 공직자 공무원들이 했을 경우에 이제 탄핵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니까 위헌 위법은 어느 정도 명백하고 또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임무 위배의 정도도 중대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결국에 마은혁 후보자가 관심을 받는 거는 마은혁 후보자 본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게 헌법재판관 9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면 이게 탄핵 심판에도 일정상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질서는 9명이라는 헌법 재판관들이 3대 3대 3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이제 재판을 하라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완전체로 구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 시점과 관련해서 현재 탄핵 심판이 대통령 사건 이외에도 다수의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탄핵 소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인 체제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탄핵 심판은 종국 심리에 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미 변론이 종결돼서 선고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선고에 종국 심리에 관여하지 않고 선고만을 위해서는 어렵다라는 것이 법리 해석에 기결되는 결론이고요. 이런 결론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탄핵 심판 청구 결정을 할 때에는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들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심판에 관여해야 결정서에 의견을 개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 변론기일에 참여해서 심리에 관여해야지만 선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구인 체제로서 결정문에 의견을 기재하려면 변론을 재개해서 그러니까 변론에 또다시 이제 종국 심리에 관여하고 변론 절차를 갱신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최소한 한 번은 해야 된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변론 절차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선고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고 갱신 절차에 대통령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엔 또 증거 조사 때문에 기일을 더 잡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구인 체제로 결정하지 않고 8인 체제로 결정하는 결정이 어떻게 보면 신속하고 더 공정해 보일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변론 재개가 한 번 더 이뤄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구인 체제로 갔을 경우에 선고가 또 미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 2주 이상 연기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다른 변수로서 여러 가지 변론 기일에 변호인들이 참석하지 않는다거나 증거조사에 여러 가지 이제 방식에 의해서 간이조사 방식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면밀하게 증거조사를 통해서 변론갱신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경우에는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탄핵 심판에 대해서 신속한 결정하겠다는 헌재 입장에 비춰보건대 갱신 절차를 밟지 않고 선고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전에 조관들이 내놓은 사설 같은 걸 봐도 조속하게 임명은 하되 탄핵 심판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요즘 정말 바쁠 것 같은데 어제도 또 다른 하나의 결론이 있었어요. 감사원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 감찰하는 건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여기에 근거는 뭡니까? 네, 이건 역시 청구권자는 선관위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렇게 감사원이 법령에 규정 없는 감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의 권한을 침해한다라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이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직무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감사원의 직무 권한에 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감사원이 이렇게 선관위에 근거 없는 감사를 실시한 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렇게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을 했습니다. 네. 헌재가 그런 결정을 내렸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를 잠시 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또 부정선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 이번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탄핵 심판의 결론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서 선관위에 내가 군대를 보냈다라고 이제 그 사실을 인정을 한 바 있었는데요. 이렇게 선관위에 감사원이 감찰을 하는 부분들도 근거 규정이 없고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근거 없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전원일치로 이제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대통령이 선관위의 어떤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점검한다는 측면에서 권한 없고 법률에 근거 없이 군대를 보냈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위헌의 사유가 굉장히 지대하다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는 논리로 선관위에 보낸 군 병력의 행위에 대해서 위헌 요소가 더 많다 이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선관위 내용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나왔던 두 가지 결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법 리스크들 많은 부분들은 정치랑 연결된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는
이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또 헤드라인에 올라왔어요. 서울중앙지검이 창원교도소에 수용된 명태균 씨, 창원지검으로 불러와서 오늘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혐의, 어떤 의혹들을 받고 있는 겁니까? 명태균 씨는 사실은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서 공천 개입을 했느냐,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했는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는가의 핵심의 정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권의 주요 이제 정치인들도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주장이 나오면서 각종의 지금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이 명태균의 존재가 큰 게이트로 번질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내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했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지금은 중앙지검으로 이제 이송된 상황에서 중앙지검 검사들이 차원까지 내려가서 출장 조사를 벌이는 사안인데요. 결국은 명태균 씨는 대통령 부부, 또 특히 김건희 여사로부터 공천 관련한 어떤 요청이나 개입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이익의 대가 등으로 과거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에게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이런 부분들이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은 또 대통령 부부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검찰의 수사가 대통령 부부를 향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 쟁점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결국은 이제 중앙지검으로 이송시킬 때도 왜 관할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주요 피의자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점이 있었습니다. 즉, 현재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내란죄, 외환죄 이외에는 수사를 하기 좀 곤란한 측면이 있지만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전화통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된 이상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도 소환 조상이 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개시되고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질지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이고요. 결국은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 여러 가지 뇌물행위 이런 여러 가지 혐의로 이제 수사가 갈래가 이제 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녹음 파일이나 그 내용들이 어디까지 누구와 연관되고 어느 혐의까지 갈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앙지검에서 철저하게 보안 수사를 통해서 가려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한 축에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있고요. 또 다른 한 축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어요. 전직 후원회장의 자택 그리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직 후원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역시 이제 명태균 씨랑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오세훈 시장이 그 당시에 이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비, 그러니까 3,300만 원 상당을 강혜경 개인 계좌로 보내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고 특정의 어떤 당선을 목적으로 일련의 명태균 씨와 관련한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핵심 그 전직 후원회장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제 고발이 된 사건이었고 그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 혐의와 관련해서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오세훈 서울시장과 또 뿐만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금 여권의 유력 대권 잠룡들이기 때문에 이 같은 사건이 또 대권 구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주도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한 상황인데요. 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현재 창원지검과 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가 미진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 특히 검찰과 관련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특검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민주당의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연관되어 있는 수사인 만큼 좀 더 신속하고 강력한 수단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 주장의 요지로 보이고요. 명태균 씨의 지위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각에서는 정치 브로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어떤 위세나 영향력을 가시해서 정치인들에게 접근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취하고자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각종의 비용이라든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모종의 거래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주요 정치인들과 연관된 사건은 기존의 검찰이 아닌 특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여의도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계시는 이런 분들 보면은 자기가 해왔던 거, 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과장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특검 같은 게 오히려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명태균 특검법 법률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고 수사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윤 대통령 부부가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2022년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개입 문제라든가 여론조사 의혹이 이제 큰 쟁점으로 특검법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고요. 예. 아울러서 지방선거 재보선 그리고 관련해서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공천 개입이라든가 선거 비용 대납, 그러니까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창원산당 등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내정이라 여러 가지 인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혐의의 여부를 좀 가리기 위해서는 물적 증거가 중요할 텐데 명태균 씨와 그 주변인들의 음성이 실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소위 말하는 명태균 씨의 한금폰에 대해서 언론들이 앞다퉈서 일부 음성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편적인 음성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관계를 전부 다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 네. 있지만 만약에 다량이 녹음되어 있고 이 녹음 파일이나 이런 녹취록 형태의 문건들이 압수수색 과정을 거쳐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한다면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될 수 있고 그다음은 신빙성의 문제겠죠. 이 명태균 개인이 본인은 이제 굉장히 가시하기 위해서 허위와 가장을 많이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들이 다 실체적 진실과 부합하는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이것도 내가 했고 저것도 내가 했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이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실제와 부합하는지를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내용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맞춰보고 관련된 참고인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들을 확인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뻥은 있어도 팩트를 틀린 적은 없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사실 그 부분은 좀 판단을 더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여당의 상황을 지켜보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당론으로 이번에도 반대를 했습니다. 4차례 제출하면서 위헌적인 정략적인 이런 요소에는 변함이 없었다. 어떤 부분을 위헌적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검찰에서 하는 것을 특검법에 의해서 할 실익이 없다는 게 주요 요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위헌적인 요소도 문제가 되겠지만 결국은 이미 하고 있으니까. 명태균 게이트가 크게 번져서 어디 누구에게 이렇게 치명적인 어떤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혹여라도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되면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 관련한 여권의 대권 주자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공방을 넘어서서 법률적인 공방으로 나아가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라는 절실함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는 여권에서 명태균 씨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네네.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 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거짓이다, 오히려 빨리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명태균 씨의 존재 자체가 가져오는 파장에 대해서 여권은 불리한 요소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민주당에선 유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특검법을 가결하느냐 부결하느냐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부결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또 하나의 육성 녹음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명태균 씨 육성 녹음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에 경남도지사 선거에도 관여한 게 아니냐 이런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 통화 내용은 명태균 씨랑 김 여사가 직접 한 내용은 아니고 전언입니다. 전문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김 여사와 윤한홍 의원이 저 도시지사에 나갈 생각이 없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윤한홍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대화를 들었다고 다른 지인에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대화가 실존했는지 여부는 다른 연결고리가 조금
신빙성을 뒷받침해줘야 이 내용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유니언도 지금 그 무렵 통화나 대화가 없었다라고 이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것인데 이 명태균 씨 지인과의 대화가 진실이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는 각종의 선거에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그 근거가 되고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가 인사권 개입 의혹이 짙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과연 김건희 여사가 모종의 역할을 했는가, 불법적인 개입을 했는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녹취록의 신빙성이 이제 다퉈져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당 상황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여당 쪽에서는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 이걸 요청하겠다고 밝혔어요. 원래 국회에서 의결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인데 제2요구권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거죠? 200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검법이 실제로 통과돼서 제2요구권에도 불구하고 실제 특검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오는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명태균 씨와 전혀 관련 없는 정치인 중에서 지금 명태균 씨 사건과 무관하고 정치적으로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이 특검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은 정치인들이 이것을 찬성할 것인가 또는 국민적인 요구가 지대해져서 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실체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되고 정치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서로 선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체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 또 정치인들이 움직일 여지가 있거든요.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부결 당론에도 불구하고 가결을 던지는 소수파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특검법이 실제로 통과될지가 관건이고 앞으로 대선이라든가 각종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비춰봤을 때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왜냐하면 관련해서 지금 뭐 소수 의견이라도 하나 나오는 게 없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지켜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지난번이었던가요? 그때 한 2표 차이로 제2요구권이 안 됐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전에 제2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워낙 많기 때문인데요. 제2요구권을 행사했지만 통과된 기억은 없습니다. 저희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200석을 요건을 해서 재차 진행이 돼서 가까스로 진행됐었는데 그것도 국민적인 요구로 탄핵 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요구를 비춰봐서 이제 반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요구가 됐던 것인 만큼 200석을 넘기는지는 굉장히 간이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 정치인들의 설득과 또 대국민적인 어떤 여론전이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특검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객관적인 스모킹건,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누구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직접적인 통화 내용으로서 누가 봐더라도 제3자가 보더라도 이런 실체는 꼭 밝혀야지. 아무리 명태균 씨가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는 없겠다. 이런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김민지 캐스터. 네, 김민지입니다. 날은 오늘도 많이 따뜻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가웠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아침 출근길이 다소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9도로 벌써 영상권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 높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쑥쑥 올라서 12도까지 오르면서 3월 하순 같은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서해안에는 안개가 끼겠고 오전까지 충청 이남에는 산발적인 비가, 수도권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큰 추위 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3.9도, 광주 6.1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한 달가량 앞선 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12도, 대구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낮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또 한 차례 유입되면서 중서부와 대구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연휴 시작입니다. 연휴 날씨 어떨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연휴 날씨는 비상입니다. 3일절인 내일 오전부터 호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오후가 되면은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해안은 연휴 마지막 날과 일상으로 돌아가는 다음 날까지 강한 눈이 집중되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영동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수요일까지 눈이 길게 이어지면서 최대 50cm에 달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또 해안가와 바다에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항공기와 여객선 결항과 지연도 우려가 됩니다. 연휴 기간 비바람과 폭설이 예보된 만큼 차량 월동 장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은 포근하지만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15도까지 큰 하루가 되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만큼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지입니다. 네, 2월 28일 뉴스타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세먼지 지수가 안 좋다고 하니까요. 출근길 마스크 꼭 챙겨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